안녕하십니까, 김종석입니다. 오늘은 암호화폐 경제론 네 번째 시간 상품으로서의 화폐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세 번의 세션을 가졌는데 사실 오늘이 본격적으로 화폐론에 대한 설명이 화폐론에 대한 본격적인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저는 제프리 잉햄의 돈의 본성이라는 책에서 첫 번째 챕터인 상품으로서 화폐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주류 화폐론에 대한 소개입니다. 사실 우리가 상품 화폐론이라고 했을 때는 좀 더 포괄적으로는 경제학 전반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주류 화폐 이론이고, 그게 바로 이제 상품 화폐 이론으로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상품 화폐로는 교환의 수단, 화폐 교환의 수단이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실제 물물 교환 시대에서 화폐를 통한 어떤 교환으로서의 역사적인 과정들을 전제하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화폐 자체가 어떤 이 중립적인 베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그게 물물 교환이 갖는 불편함들을 해소하면서 교환 수단으로서 진화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화폐가 가지는 이 상품 화폐론에서 설명하는 화폐론이 적절한지, 역사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적절한지를 이제 평가하는 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상품 화폐론 계열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이론은 바로 화폐 수량설입니다. 특히 블록체인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MV는 PQ라는 수식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게 크리스 버니스케라고 하는 투자자죠. 암호화폐 투자자가 이 모델을 암호화폐를 평가하는, 가치 평가하는 모델로 활용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친숙한데요. 간단하게 개념을 말씀드리면 M은 화폐입니다. 이게 지폐나 코인을 다 포함하겠죠. 그리고 M1부터 다양한 종류의 이 화폐 개념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V는 속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유통 속도죠. 화폐 유통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PQ를 얘기할 때는 이제 P는 특정한 상품의 가격이 될 거고, Q는 그 수량입니다. 그리고 이 PQ의 시그마 값, 그래서 이 수많은 P들의 인덱스가 라지 P가 될 거고, 그리고 이제 트랜잭션의 볼륨을 이제 T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V는 PT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MV, 그러니까 화폐와 화폐의 유통 속도가 실제 PT, 그러니까 가격과 트랜잭션을 이제 결정한다라는 그런 이론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데, 두드러지게 이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른바 화폐가 가지는 다른 속성 중에 하나가 이제 크레딧인데, 신용의 의미, 신용화폐로서의 화폐에 대해서는 이 MV는 PQ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프리 잉햄은 이 책에서 화폐 수량설을 포함한 상품 화폐 이론에 대한 비판을 전개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역사적인 어떤 기록을 봐도 이 화폐 수량설 또는 상품 화폐론이 유효하지 않다는 걸 비판하지만, 이 책에서는 그 역사적인 비판 전에 논리적으로 분석적으로 봤을 때 이 화폐 상품 화폐론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본적으로 이제 주류 경제학에서의 화폐 이론들이 갖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특정한 상품을 교환할 때 교환 수단으로서 화폐를 이야기하는데, 뭔가 교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특정 화폐에 대한 일종의 전제가 필요합니다. 이걸 화폐성이라고 하는데, 화폐성이 성립할 수 있는 어떤 이 제도로서의 화폐가 없이는 이 화폐 시스템이 이제 존재하기 어렵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교환 수단으로서 화폐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교환 이전에 그 화폐를 사회에서 받아들이는 특정한 사회적인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질문을 이제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즉, 화폐가
가치의 저장 수단이기 때문에 이게 최종적인 지불의 수단으로서 사용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화폐라는 게 부채 청산 수단으로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회 구조 안에서 부채 청산 수단으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가치 저장 수단이냐, 두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상품으로서 화폐 개념은 첫 번째 질문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신용의 개념으로서 우리가 화폐를 이해한다면 두 번째 질문이 더 유효한 질문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제프리 잉햄은 주장하는 게 이 화폐를 교환 수단으로서의 화폐를 성립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이 계산 단위로서의 화폐가 이제 먼저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 계산 화폐라고 하는 거는 이 교환 수단에서 도출되는 게 아닌 거죠. 교환 수단 이전에 이 계산 화폐가 이제 성립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추상적인 어떤 가치에 대한 추상적인 계산 단위로서의 화폐라는 개념들은 시장이나 어떤 물물 교환 이런 것, 우리가 시장에서 말하는 물물 교환이 이루어지는 시장보다 훨씬 더 앞선 개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논리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추상적인 어떤 이 계산 단위로서의 화폐 개념은 만약에 이게 교환 수단에서 나온 게 아니라면 그게 어떻게 시작됐을까라고 하는 게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이 되겠죠. 다음. 그래서 이제 제프리 잉햄은 이 상품 화폐론을 비판하기 위해서 자본주의, 20세기 자본주의의 발전 과정을 간단하게 리뷰를 하면서, 자본주의에서는 사실 상당히 중요한 게 이 신용이라는 개념입니다. 신용을 통해서 새로운 부를 창출하는 그런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이 20세기 후반에 자본주의의 급성장을 가져왔는데, 이 상품 화폐론 개념을 가지고는 이 크레딧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다시피 이 뭔가 기업가적인 투자가 활발하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크레딧이라는 개념이 필수적인데, 화폐 수량설 또는 상품 화폐론을 가지고는, 이 물물 교환으로서의 화폐 개념을 가지고는 이른바 자본주의 급성장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게 제프리 잉햄의 주장입니다. 다음. 그 상품 화폐론의 가장 이제 최근의 이론 중에 하나가 바로 통화주의입니다. 이 통화주의는 그 20세기 후반에 밀턴 프리드만이라고 하는 시카고 학파죠. 대표적인 미국의 경제학자에 의해서 이론적으로 더 이제 체계화되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론 중에 하나인데, 이 통화주의에서는 이 화폐 공급, 화폐 초과 공급과 그리고 이것으로 인한 시장 과열이 인플레이션을 낳는다는 어떤 기본적인 이론들을 가지고, 이론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시장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이 화폐에 대한 공급을 통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화폐 수량이 결국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고, 이거는 우리가 암암리에 아주 이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되겠죠. 여기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실 텐데, 새로운 이런 크립토 커런시가 등장하면, 또 많이 등장하면 화폐 가격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대표적으로는 비트코인이 전체 화폐의 총 공급량을 제한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제한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른바 통화주의를 대전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통화주의 입장에서 봐도 크레딧이라고 하는 크레딧 성격으로서의 화폐는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마찬가지로 이 화폐 수량설 또는 이 통화주의의 근간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합리적 기대가설인데, 합리적 기대가설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합리적인 어떤 의사결정 행위자들을 전제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어떤 사회 구조나 이 어떤 이 정치적인 구조를 가정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하는 그런 개인들을 설정을 하고, 그 개인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어떤 추론에 의해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이다 라고 전제하고, 그 전제에 기반해서 이 모델들이, 경제학 모델들이 전개가 되는데, 제프리 잉햄은 이 합리적 기대 가설이 이제 유효하냐, 이제 그런 질문을 이제 던지고 있습니다. 다음.
네, 그리고 그 20세기 초, 19세기 말이죠. 19세기 말 그 프랑스 경제학자 레옹 왈라가 얘기하는 어떤 균형 개념 이론에 입각한 관점에서도 언급을 하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뉴메르라고 하는 게 화폐의 어떤 의미죠. 화폐 개념인데, 이게 우리가 그 물물 교환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물물 교환 시대에서 교환의 어려움이 있잖아요. 교환의 어려움이 있어서 특정한 상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교환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그 특정한 상품, 이 대표적으로는 금이 되겠죠. 이 특정한 상품을 우리가 화폐로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거에 대한 이제 근본적인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상품을 우리가 화폐라고 받아들이는 거는 그 상품이 화폐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상품을 화폐로서 받아들이게끔 하는 어떤 사회적인 합의 또는 어떤 그 화폐를 상품으로서 인정하는 어떤 사회 구조, 정치 구조가 기반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 없이는 교환 수단으로서의 화폐라는 게 이제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이제 그 주장입니다. 다음. 그리고 이 책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이 통화 공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산 단위로서의 화폐는 기본적으로 어떤 사회적인 질서, 그 다음에 정치적인 구조에서 도출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떤 지역적인 영역을 가진다는 거죠. 그게 바로 통화 공간이라고 하는 거고, 통화 공간에서는 그 화폐에 대한 영향력이 행사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소브리인티, 주권 개념으로 행사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어떤 화폐 개념이 경제적인 메커니즘에 의해서만 작동되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하나의 질서를 가진다는 거고, 그 정치적인 질서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간이 바로 통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는 그 챕터 1의 결론으로서 이 화폐라고 하는 교환 수단으로서의 화폐 개념은 이 머니니스, 화폐성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할 수 없다는 거고, 이 계산화폐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이 시장에 앞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으로부터 물물 교환이 일어나는, 상품의 교환이 일어나는 시장으로부터 이 계산화폐가 도출되는 게 아니라 계산화폐가 먼저 선행되고 그리고 나서 시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상품의 가치라고 하는 게 이 법에 의해서 또는 관습에 의해서 정해질 때 바로 그 상품은 화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법이나 어떤 관습 또는 어떤 질서에 의해서 화폐라는 성격이 부여된다는 주장입니다. 결국은 화폐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관계 안에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적 관계, 화폐는 곧 사회적 관계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상품 화폐론에 대한 논리적인 어떤 비판 또는 역사적인 비판을 계속하는데, 결론 부분에서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제프링햄이 볼 때 아무리 분석적으로 봐도 이 상품 화폐론은 이론으로서 성립하기 어려운 그런 단점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주류 경제학에서는 이 상품 화폐론을 받아들이고 있을까라는 이제 질문을 하면서, 이 토마스 쿤, 그러니까 20세기 후반에 1970년에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을 쓴 토마스 쿤의 정상과학 또는 패러다임 개념을 끌어들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그 주류 경제학에서는 이른바 통화주의 이론에 입각해서 전체 경제학이라고 하는 이 일종의 패러다임을 이미 설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주류 경제학이 편입되지 못한 여러 가지 이제 이론들이 이론으로서 성립하기 어려운 거는 이게 하나의 정상 과학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존에 있는 주류 경제학에서 가지고 있는 규약들과 그리고 이후에 지금 인류학이나 사회학에서 주장하는 신용화폐에 대한 이론들과는 이제 규약이 서로 다른 거죠.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야지만이 새로운 화폐 이론들이 이제 받아들여질 수 있지 않겠냐라는 주장을 하면서 이 책을 이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상품 화폐론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렸고, 그 이제 두 번째 나이젤 닷의 좀 더 심층적인 상품에 대한 상품 화폐로서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인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